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것 중에 가장 큰 맨 처음에 나오는 키워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제가 지금 원장인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에 다시 짓지 않나 뭐 이런 건방진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공고를 했어요. 책 이름을. 그랬더니 뭐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출판사가 정한 제목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 과제라고 붙였는데, 거기에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또 세계 경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협동조합,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협동조합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굉장히 나쁩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 경제 성장률이 2% 중반 이하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만 그렇게 했어요. 한은도 3.6, 정부 4.0, 뭐 정부 민간재벌연구소 3.56 다 했는데 저희가 맞췄죠. 지금 수정했어요. 2% 초반대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유럽이 위기를 맞았고, 어느 나라도 지금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위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이래로 정책 기조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나 또는 노무현 정부, 제가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정책 기조는 똑같았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지금까지 뭐죠? 뭐 많이 살 길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이 살 길이고, 수출에서 벌어온다는 이른바 영어로 하면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낙수 효과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수출에 매진하자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 낙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위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대기업의 물그릇입니다.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트리클 다운, 뚝뚝뚝 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럼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도 목을 축이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 근데 이 낙수 효과가 없어진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며칠 전에도 현대나 삼성은 지금 기업 최고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양극화가 심해졌을 때부터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 90년대 초부터 낙수 효과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재벌들은 더욱더 커지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가 또는 일반 중산층까지도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출까지 안 되는 상태가 이제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전체 생산의 50%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디 제일 많이 수출할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미국엔 얼마나 수출할까요? 우리나라 수출 100이라면 미국에 얼마나 수출할까요? 미국의 수출에 대해서 말 난리친 게 한 옆에 있죠. 25, 20.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저는 어떤 국민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국민마다 뛰어난 능력은 따로 있어요. 좀 다른데,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뛰어난 능력은 눈치입니다. 평생을 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 한 2년 살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버스를 잘못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내리는 것도 잘못 내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귀신같이 눈치를 잡았다고 귀신같이 눈치로 알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너무나 이 찍는 거에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작은 수치다 나왔죠. 이게 분명히 큰 수치만 안 물어봤을 거고 작은 수치다.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의 반을 잘라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20%, 25%, 8.5%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뭐 매년 달라지죠.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0% 내외입니다. 8.5%밖에. 그럼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는 어딜까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이 25%에다가 홍콩을 합치면 30% 정도 가까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 아세안 포함해서 가 50%를 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부품이 수출되고 그게 중국에서 조립돼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수출은 8.5% 정도입니다. 유럽, EU 전체가 한 15%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의존도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밖에 안 되는데 정신적 의존도는 한 100% 정도 되죠. 근데 또 경제학자들하고 관료들의 정신적 의존도는 한 1000%입니다.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옛날에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해보는 게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사대주의가 있었죠. 그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미국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의존도보다 더 강할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명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존할 만한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에 대한 의존도 그렇게 안 높아요. 사실은 물론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높은데 정신적 의존도는 무지하게 높은 거죠. 저희 8.5%를 에다가 합의협定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 늘어난다 그래봐야 0.85%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니까 한심한 나라죠. 어쨌든 이제는 수출도 안 되고 낙수 효과도 없기 때문에 경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리셋 코리아의 핵심 내용입니다. 뭘 늘려야 되느냐? 수출이 안 되면 내수를 늘려야죠 뭐. 근데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왜 지금 양극화가 심각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진짜 임금이 낮아져서 그런 건데 제가 요새 전화를 안 받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는지 이 교재가 이게 도착을 안 해서 복사를 지금 못하겠다는데 다음번에도 계속 들으시죠? 그럼 다음번에는 제가 보내드렸어야 할 그것도 아마 복사가 돼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70년대부터 그리면 70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까지 그리면 우리나라 생산성은 즉 한 시간에 몇 개나 생산하냐? 생산성이 일관되게 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질 임금은 어떻게 늘어났냐면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같은 속도로 쭉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꺾여서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낮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대충 언제쯤 될까요? 이게 우리 또 두드려 맞추는데 귀신 같은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맞춰요. 몇 년쯤일까요? 예, 95년에서 96년 사이. IMF 이후에 본격화됐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다 돌아오면서 세계화를 주창하시면서 또 우리나라 급속도로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개방하고 이 시장 개방하고 자유화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상태를 나타내는 게 지니 기수라고 있는데 지니 기수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니 기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평등한 상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지주가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봉건 왕조를 겪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있었는데 이 대지주들이 없어진 건 두 번의 계기입니다. 하나는 농지개혁 때 없어졌고 뭐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북한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때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주들한테 지가증권을 줬어요. 증권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전쟁이 터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매년 뭐 1,0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100% 일어나면은 사실 그 1,000만 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주계급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 어느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한 시대가 바뀔 때는 기존 지배 동맹이 무너져야 됩니다.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그런 게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해방공간 이후의 농지개혁과 6.25를 통해서 기존 조선시대부터의 지배계급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엄청난 생산력 발전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사회가 도입될 수 있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굉장히 평등한 상태였고 실제로 수출과 낙수 효과가 70년대에 일어납니다. 수출돼서 낙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수출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즉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기업이 번 돈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실제로 낙수 효과가 깨지는 것은 바로 여기. 진위기수도 보면은 쭉 낮은 상태에서 바로 이 시기부터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이 진위기수라는 건 뭐냐면은 경제가 소득이 불평등하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내 정부 참여정부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는 정책 기조가 같기 때문이죠. 너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초기 2년. 너 뭐했니? 이런 소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정부가 정책을 써서 정부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쪽에 아무래도 나눠주겠죠. 세금을 이제 복지를 제대로 하면은 진위에서 좀 낮아집니다. 이제 더 평등해지는데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정부의 복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 때 할 건 분명히 정책 기조에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복지는 분명히 늘렸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봤자 이게 자꾸 늘어나면 시장에서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 벌어지잖아요. 복지의 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복지를 늘려도 옛날 상태, 80년대 말 상태에 비교해서 더 빈부격차가 심한. 그래서 더 옛날에 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경제 성장했고 내 월급도 오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점점 좀 못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에서 이걸 갖다가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책 기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체제와 이런 이 개방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양극화를 벌어졌고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그거는 개선단 센터가 여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훨씬 소득이 더 평등한 거기 때문에 훨씬 불평등하고 방법은 이걸 올리는 거예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생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임금이 낮다는 거는 국내에서는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못 산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낮으니까. 이 부분이 수출로 메워왔던 거죠. 그런데 만일에 수출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럼 공장 문 닫고 실업자 늘어나고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첫째는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셋 코리아에서 얘기한 답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규제를 세 개를 해야 되고 세 개 내수를 늘리는 방법은 첫째는 실질 임금이 올라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수출 안 돼서 이거 우리 40년 동안 세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임금 올라간다면 수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자동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어요. 수출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쓰면 되죠. 우리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진 거는 이거 다 95, 90년대에 꺾였지만 사실 80년대 말에 꺾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90년대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약 88%가 고용은 88%가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고용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학이 몇 %나 가죠?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가요. 고등학교 안 간 애들 뭐 중퇴한 애들 이러다 치면 같은 나이 또래 16살, 7살 나이 또래의 70%가 대학을 간다는 거죠. 돈 많이 들잖아요. 대학 갈 때. 또 대학 가서 돈 많이 들죠. 등록금이 워낙 비싸져서. 그럼 졸업을 하면 그럴듯한 직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듯한 직장은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 상황이라면 그럴듯한 직장은 12%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70%가 12% 들어갈 방법은 없죠. 그럼 58% 남잖아요. 집에서 놀았다. 그게 매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년 58%가 계속 적체되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숫자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독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동물이 얼마나 진화했느냐를 따지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 농담입니다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진화한 거예요. 진화는 어양 파조포죠. 우리 다 이런 거 외웠잖아요. 우리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그 순서대로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아메바는 태어나자마자 독립이에요. 그렇죠? 포유류는 상당히 어미 밑에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인간이 제일 깁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제일 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제일 진화한 문제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중소기업이 갈만한 직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했잖아요. 야, 눈높이 낮추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가느냐? 왜 안 가기? 가면은 일단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가는데 가면은 그 기업이 망하건 너무 힘들어서 못 그만두고 그럼 실업자 됐다가 집에서 놀면 비경활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됐다가 중소기업 취직했다가 실업자 됐다가 비경활 됐다가 그래서 학자들이 빈곤의 늪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12%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집에서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0%는 재벌의 하청 기업입니다. 근데 재벌이 하청 단가를 낮추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옛날에 10,000원에 만들었어요. 근데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9,000원에 만들었어요. 근데 대기업이 그걸 다 알아요. 처음에 하청 기업이 되려면 다 내놔야 돼요. 기술에 대한 거, 자기네 노동자들의 학력 수준 뭐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돼요.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딱 하청 단가를 9,000원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1,000원을 더 벌 수 있었던 게 바로 대기업한테 이득이 돼버립니다. 그럼 대기업은 계속 이윤이 늘고 중소기업은 더 이상 이윤이 늘어날 수 없고 임금을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냥 정부에 이걸 만드는 우리 기업에 1,000원을 보조금 줘요. 그럼 대기업이 하청 단가를 9,000원을 낮춰요. 그 보조금이 대기업으로 가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은 대기업 규제, 재벌 규제 없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땅값이에요. 중소기업들이 땅값, 공장 부지가 너무 비싸서 공장 임대를 하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임금이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거기 취직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경제라고 그러면 시장 경제만 있는 줄 알죠. 시장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예요? 시장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사회적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 경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부문,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부문 이 세 가지가 있고 더 하나 붙인다면 생태 경제, 이컬로지컬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도 경제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X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지금 제가 술을 끊은 상태입니다. 5달째 끊었어요. 괜히 제가 요새 페이스북을 하는데 함FT 때문에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함FT 마지막 단계에서 뭐 좀 사람들이 뭐 알릴 게 많으니까 페이스북을 하라 그래서 우리 범국본에서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괜히 사람이 감성적이 돼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1 총선이 끝났는데 야 이거 황당무계하고 누군가 잘못한 걸 반성해야 되는데 난 뭘 잘못했지 생각해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술을 끊겠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4월 16일인가 끊는다 그랬어요. 그 지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73일 남았어요. 저는 대선 날을 정확히 아는데 그 이유는 무슨 운동을 해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술 마실 날 이제 남은 날 73일을 그래서 소주로 합시다. 소주 가격이 10만 원이다. 이쪽이 가격입니다. 소주의 가격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주를 많이 사 마실까요? 덜 사 마실까요? 네, 덜 사 마십니다. 정말로 술이 좋은 사람 아니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소주가 10만 원 되면 또 그것도 비싼 술 먹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으려고 소주를 먹는 사람들 조금만 마십니다. 소주가 1,000원까지 떨어지면 많이 마실까요? 덜 마실까요? 네, 돈 없는 사람들은 즉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10만 원일 때 조금 소비하려고 할 것이고 1,000원일 때는 많이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소주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1,000원일 때는 남는 게 없겠죠. 1,000원 이하로 술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되면 많이 남겠죠 이제. 그러니까 많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딱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일에 10만 원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요만큼이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으니까 시장에 소주가 남아둡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1,000원일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 요만큼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여기서 만날 것이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원일 때 100만 병 팔린다. 그럼 이게 균형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소주를 마셔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만 생각하면서 표현한 거라고요. 나의 이기, 소비자로서의 이기주의만 표현이 된 겁니다.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 이 기업가들이 물론 소주를 만들어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고 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유는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급자의 이기주의만 발현된 거죠. 즉 이기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나서 조화가 된 겁니다. 5,000원 상황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 다 팔았죠. 살려고 하는 사람 다 샀죠. 그러니까 만족한다. 둘 다 만족한다. 즉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시장이 그거를 잘 조화를 시켜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게 경제학의 기본적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시장에 맡기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걸 뭐라 그랬죠? 왔다 갔다 하는 걸? 예, 역시 주입식. 예.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사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울고먹고 울고먹어서 여러분도 다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걸 국부론에 쓴 게 1776년에 국부론이 출판이 됐으니까 이때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였죠. 왕이 지멋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왕이 생산하라고 생산하고 팔라 그러고 기분 나는 대로 관세도 때리고 세금도 때려가지고 걷어가는데 그게 사회를 바람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왕권 신수설이다 뭐 이런 걸 뒷받침을 해서. 근데 아담 스미스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라. 그러면 시장이 다 조정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도달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당시에는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론이고 우리가 지난 30년간 시장이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특히 농업 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지하게 들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없는데 그거 갖고 이제 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1776년이니까 한 300년 동안 머리 좋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 책에도 나오는 시장 실패는 공공재, 외부성, 독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만 오늘 그거 하는 얘기 시간이 아니까 그건 안 하고 더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는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뭘까요? 5천 원이 되면 공급자는 요만큼 공급하고 수요자도 요만큼 수요해서 끝나는 건데 이건 시장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1,000원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소주를 사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죠? 정말로 소주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1,000원까지 가격 떨어져도 소주 안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싫어하니까. 그러나 좋아해도 돈 없는 사람은 여기서 1,000원으로 떨어져야만 사 먹을 수 있겠죠. 여기는 이거는 아무 시장에서는 무시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주의 경우 상관없어요. 안 마신 건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식량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필수 의약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살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공해도 5,000원을 내지 못하면 절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세계의 식량이 남아돌아도 지구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굶어 죽고 있죠.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식량이 가지 않습니다. 왜? 5,000원을 내야 되는데 5,000원이 없는 거잖아요. 에이즈 약도 많이 개발됐지만 이 세상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에이즈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근본적 한계입니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시장이 잘 작동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이런 부분들, 필수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필수제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 필수제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사실 옛날부터 얘기하는 필수제죠. 필수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보통 공공경제에서 해결한다고 하죠. 근데 오늘은 그럼 사회적 경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기적 인간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기성이 작동을 하더라도 시장이 잘 조정을 하면은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게 시장 경제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인간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인류 역사상 계속 인구는 비슷비슷하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왕창 늘어났어요. 그거는 분명히 시장 경제의 힘이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신 분들 있죠.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타적이다.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분 용감하신 분 계십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기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맞죠? 두 분씩 한 번 짝 지어보세요. 두 분씩 그냥 짝 지어보세요. 지금부터 게임을 할 겁니다. 자, 딱 짝지으셨죠? 한 분은 A고 한 분은 B입니다. 그냥 정하세요. A, B 아무렇게나 정하세요. 네, 다 정하셨죠? 자, A한테 하늘에서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10,000원 떨어졌어요. 자기가 번 돈 아니에요. 그냥 10,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A가 할 일은 뭐냐면 B한테 주고 싶은 대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아직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3,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뭐 5,000원, 7,000원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B의 역할은 뭐냐면 yes와 no입니다. yes 하면 A가 제안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3,000원을 제안했는데 yes 하면 A는 7,000원, B는 3,000원 갖고 끝나는 거죠. 6,000원 제안했는데 yes 하면 4,000원, 6,000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no 하면 0, 0가 됩니다. 함정이 어딘지 알겠죠? B가 no 해버리면 하늘로 10,000원이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자, 하십시오. 내가 5,000원 보통 안 돼. 안 해? 자, 다 하셨죠? 아니 5,000원이면 예스. 이게 토론할 일이 아닌데. 자, 노에서 영영대 팀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팀 있습니다. 누가 A죠? 제가 A였습니다. 아까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하셨는데. 예, A인데 얼마 제안하셨어요? 제가 2,000원을 갖고 8,000원을 가지라고 제가 거꾸로 8,000원 가지라고? 했는데 안 봤는데. 근데 노 하셨어요? 예,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 정말 이타적이십니다. 자, 이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게임은 이제 한 뭐 10,0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간단하고 재밌기 때문에 행해지는데 저렇게 5,000원 이상을 제한하고 노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어떤 부족에서 나타났는데 그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선물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가죠. 네, 자꾸 주려고 해요 남한테. 근데 그걸 받으면 나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꾸 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 자꾸 거부해요. 바로 그 부족에서 오신 두 분이에요. 5,000원. 근데 8,000원 제안하셨는데 왜 노하셨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불공평해요?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1,000원, 9,000원 네 팀 있습니까? 1,000원 했는데 예스 한 팀. 2,000원, 8,000원. 뭐야? 3,000원, 7,000원. 4,000원, 6,000원. 여기 나오겠죠. 예. 4,000원, 6,000원. 한 팀밖에 없어요? 누가 A예요? 예. 4,000원 하는데 받으셨어요? 5,000원, 5,000원. 알겠죠? 이 아닌 팀 있습니까? 그 이상에서 예스한 팀 있어요? 아니, 10,000원을 다 주면 네, 그래서 예스 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왜 실제 10,000원이 아니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10,000원 왜 다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먼저 조건이 본인 안 돼. 노 하면은 아무도 못 갖는다면서요. 어차피. 그러면 못 가질 거 뭐 줘버리고 말지. 아니 5,000원 이상을 제한하면 무조건 예스 할 가능성이 높잖아. 아이 그거는 해봐요. 저도 한 이거를 100회 이상 했는데 가장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나타난 케이스. 노 당할까봐 다 줬다. 이 게임은 최후 통첩 게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면 A와 B가 다 이기적이라면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A가 9,999원을 가지는 겁니다. B가 노하면 어떻게 돼요? A가 1원을 제시했을 때 B가 노하면 너무 못 가죠. 0하고 1은 1이 크죠. 만약 인간이 정말로 이기적인 동물이라면 물질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1원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게 경제학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A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1원을 제시해서 예스하게 만들고 자기가 9,990원을 가지는 게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이지만 수만 번 행해진 이 실험에서 이 답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1원 제시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걸려줘. 노해버리죠. 걸려줘요. 특히 2,500원 이하인 경우는 많은 경우에 노를 해버립니다. 분명히 1원보다는 훨씬 큰 2,000원, 2,500원인데도 노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노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열받아. 불공평하다. 예, 열받아서 맞습니다. 영어로 unfair하다라는 거죠. 불공정하다. 요새 공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온갖 대선 주자가 다 쓰는 불공정하다. 이거 너 죽고 나 죽자죠?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그 대부분은 여러분 하신 대로 4,000원에서 5,000원을 제시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여성들이 조금 많이 제시해요.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많이 제시합니다.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덜 제시합니다. 왜? 경제학, 경영학은 이기적인 인간이 정상이라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에 따라서 여러분 중에 만일에 미혼이시라면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하고는 되도록 결혼하지 마시고 이제 며느리라든가 또는 사위를 볼 때는 경제학, 경영학과 전공은 대부분 별로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 아닙니다. 걔들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나빴다 그러면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경제학 경영학과가 와서 나 성적도 좋았고 이러면 걔는 아웃입니다. 4,000원에서 5,000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납을 생각한다. 맞죠?
남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의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남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남이 이러건 저러건 신경도 안 써요. 두 번째는 만일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응징을 한다. 응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퍼니시먼트.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한다는 거죠. 이거 사실 손해 본 거죠. 2,000원 제시했는데 2,000원 가지는 게 이익이죠. 근데 2,000원을 포기하고 상대를 응징합니다. 넌 불공정한 놈이다 이러면서 응징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호성이라고 봅니다. 열리시프라스티라고 하는데 이 상호성이 인간의 훨씬 중요한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 경제학에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실제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상정하고 모든 사회를 이기적인 인간에게 맞도록 조직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위기가 경제 위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상호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상호적으로 행동하는 게 즉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대충 다 상호적입니다. 절대 이익을 생각하지 않죠. 상대를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반성할 때까지 서로 응징하다 보면은 이제 끝없이 응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응징이 앞으로 보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징 없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없습니다. 응징 없이는 정의로운 사회가 없습니다. 바로 사회적 경제는 인간의 상호성에 기본한 사회입니다. 상호성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이기적으로 대하면 나도 이기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상호성이고 그 상호성에 입각해서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에 입각해서 연대를 달성하는 경제입니다. 아까 시장 경제는 이기성에 입각해서 효율을 달성하는 거라면 이건 상호성에 입각해서 연대를 달성합니다. 즉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장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 위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많이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회적 딜레마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로 이 사회를 다 조직해버리면 그 사회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삶이 다 사회적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오늘 다 안 하겠습니다만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논리 등등등.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지역이야. 공공재는 시장에서 또는 이기적인 인간은 공급하지 않는 게 공공재. 사회적 딜레마의 정의는 뭐냐면 이기적인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전체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시장이 조정해서 전체 이익이 된다라는 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회적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옛날부터 있었죠. 그 중에 자본주의적 단계의 사회적 딜레마가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물건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를 다른 사람이 못 먹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가끔 있습니다. 비배제성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돈 안 낸 사람한테 안 주죠. 근데 돈 안 내고도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재.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공공재라고 정의합니다. 요새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네? 요새 드라마 재미없어요. 그죠? 신사의 품격 이후로 재밌는 드라마가 별로 없는데 아람 낭자전 이 월요일
제 드라마 방입니다. 수목은 뭐가 제일 인기 있어요? 월화는 아랑남자전에 신의가 도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목 아랑 한수목이에요. 아랑이 수목이에요? 그 월화는 신의예요 지금? 예, 신의와 아랑남자전이 공공재입니다. 자 따져봅시다. 비경합성 아랑남자를 내가 보고 있는데 딴 사람이 아랑남자를 보는 게 방해돼요? 사과하고 달라요. 사과는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죠? 그러나 아랑남자는 동시에 볼 수 있죠? 비경합성 이건 소비 측면이에요. 공중파에서 MBC에서 아랑남자들을 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어떤 사람은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없죠. 그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돈 내고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소비할 때 같이 소비하면 그만이잖아요. 비배제성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돈 안 내고 그냥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교과서에는 국가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같은 게 그렇습니다. 국방도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다 있어요. 국방이 휴전선에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켜요? 그럼 그거의 소비는 뭐냐면 이제 반잠을 잤다 분가에 그런 거 있는데 내가 군인들을 믿고 잠을 잘 때 딴 사람 잠자는 걸 방해해요? 방해 안 하죠. 코 고는 거 빼고는 방해 안 합니다. 비경합성. 정태인이 맨날 정부 비판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휴전선을 지키면서 정태인만 빼고 휴전선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우리 사회에 공공재가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제도는 다 공공재입니다. 민주주의도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 내가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민주주의를 누리는 걸 방해해요? 방해 안 합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누려야 민주주의도 발전해요. 비배제성. 가끔가다 민주주의가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한테는 김현종이나 김종훈을 가서 테러하게. 그러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비배제성. 이게 사회적 딜레마라는 건 뭐냐? 이기적 인간은 절대로 공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가 한다? 좀 이상하죠? 국가가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기적인 인간이었다면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데모하러 나갈 때가 되면 아버지가 귀신같이 알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오늘 데모, 그때 우리 때는 데모를 그날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몰랐어요. 비밀로 하다가 터지면 그다음 10분 만에 진압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가 뭐였냐면 커서 해라. 네 말이 맞다 여기까지 인정해줘요. 근데 네가 훌륭한 사람 돼서 네가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왜 너냐. 이거 정확히 이걸 아는 거예요. 데모를 해서 민주주의가 되면 남들도 다 누리는 건데 왜 네가 희생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죠. 이기적 인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다 이기적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없어야 돼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희생하고 한 거죠. 국가가 해야 된다고 교과에 써 있지만 꼭 국가가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실패하고 이기적 인간은 공급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그걸 꼭 국가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울이야 뭐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열 가구가 살아요. 근데 너무 자꾸 다치고 깜깜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로등을 세우기로 했어요. 가로등 값이 10,0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네, 1,000원씩. 네, n분의 1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경우. 그런데 그 마을에 재수없게 경제학자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귀촌했어요. 이 경제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가로등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다. 밤들이 무지하게 밝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요곡선대로 가로등에 대한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내자. 이게 합리적이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조사를 합니다. 나는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 없다. 세 가지 설문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은 돈 많이 내고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은 돈 덜 내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열 가구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기적이라면 다 필요 없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해결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가로등 세우는 거 어려웠어요, 여러분?
동네 가로등 세우는 거? 아니요, 안 어렵죠? 그런데 경제학자들만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알아서 오손도손 하려고 그러면 가서 막 경제학자들이 가서 방해해요. 이거는 많이 필요한 사람 돈 많이 내야 되고 적게 필요한 사람 돈 적게 내야 된다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면 안 쓰고집니다. 공유제 비극은 처음 들어봐요? 공유제 비극?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들은 다 합니다. 왜냐면 이건 논술 시험에 툭 하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제 비극은 공유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커먼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 커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공원이에요. 근데 옛날에 뭐였냐면 공동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농가에서 여기다가 양을 공동으로 키우는 거예요. 뭐 양이든 소든. 이 모두 이기적인 농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양의 숫자를 되도록 많이 그리고 되도록 오래 풀을 뜯기겠죠. 그래서 자기가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그렇게 행동하면 이 목초지가 말라붙어 버릴 것이다. 이게 공유제 비극입니다. 72년에 하딘이라는 생물학자가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유. 즉 담을 치면 된다. 담을 치면 자기 목초지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양 마리수를 막 늘려가지고 자기 목초지를 말라붙게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된다. 사유. 두 번째는 국가의 규제입니다. 인클로저 리바이어던 국가가 규제를 하는 거죠. 한 농가당 2마리 이상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 한대. 그래서 이 목초지를 지키는 겁니다. 즉 시장과 국가 두 개의 해법입니다. 사실상 이 해법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생물학자가 썼는데 가장 짧은 글에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한 논문이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별로 길지도 않은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답이에요. 시장주의자, 국가주의자 답입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바닷속 물고기는 어떻게 이것도 공유자원이에요. 모두가 이용하는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잡아올리면 멸종할 수도 있는 그러므로 뭔가 자제가 필요한 것이 공유자원입니다. 근데 바닷속 물고기는 이렇게 할 수 없죠. 바다에 구획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공유자원이 너무나 많다는.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는 전멸했어야 돼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인류 역사에 3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몇십만 년이 됐죠. 100만입니까?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지 그 옛날에는 우리는 모두 공유자원을 사용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지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땔감을 위해서 숲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강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가 모든 농업시대 이전은 농업시대와 농업시대 이전은 모두 공유자원을 사용했어요. 그때 전부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다 공유자원이 말라붙었고 우리는 절멸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관리했다라는 거죠. 공유제 비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유화해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관리해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오스트롬이 상을 받았을 때 언론이 주목한 거는 오스트롬이 여성이라는 사실. 노벨 경제학상 최초의 여성 수상자입니다. 경제학이 마초적 학문입니다. 제가 78년에 대학을 갔는 79년에 경제학과에 진입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의 자랑이 뭐였냐면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여학생도 없었습니다. 79년에 여학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30% 넘을 거예요. 원래 여성이 공부 잘해요. 남자들은 근육을 쓰는 걸 해야 되고 여자들은 머리 쓰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벨 경제상을 처음 받았고 또 하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정치학자였어요. 경제학 하는 사람들 계란 5만을 갖고 있는데 정치학하는 사람들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다고 유명했습니다. 오스트롬이 의문을 가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맞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유자원 관리의 비결을 찾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이주 실력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군수는 강을 잘 관리해서 상을 받은 기록이 있고 어떤 군수는 저수질이나 산림을 말라붙게 해가지고 혼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이들이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내요. 어떨 때 그런 협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해냅니다. 그걸 가지고 2009년에 노벨 경제상 받고 작년에 죽었습니다. 금년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 사람은 50대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30대에 박사는 받았는데 50대 돼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애를 넷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죠. 애넷 낳아서 다 키우고 그다음에 공부해서 정치학자가 공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누라한테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너 애 둘 낳아야겠어요. 애 낳으면 정신적, 육체적인 그만큼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말은 감히 못했지만 속으로 오스트롬은 4명이나 낳는데 맞아요. 어쨌든 오스트롬이 한 것이 2000년 사실 오스트롬이 그 자기의 연구 업적을 집약해서 책을 쓴 거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스트롬이 7가지의 공유자원 관리의 7가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경계를 정한다. 경계를 정한다는 건 예를 들어 숲에서 땔감을 쓴다 그러면 그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 이게 첫째는 경계를 정한다. 둘째는 스스로 규칙을 정한다. 그러니까 공동체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아까 나온 응징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상식인데 응징을 한다. 네 번째는 초범은 약하게, 재범은 강하게, 3범은 더 강하게.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한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 해결 절차를 둔다. 여섯 번째는 그 위에 상위 기구. 예를 들어 강을 관리하면 부족이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강 전체는 얘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강 전체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상위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상위 기구는 하위의 규칙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멀쩡하게 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가 커지잖아요. 그럼 강 전체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치수를 한다고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버려요. 이 제도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밑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강 관리가 더 안 되고 오히려 돈만 쓰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위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즉 인간은 국가가 규제하든가 아니면 사육, 시장에 맡기는 것 외에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다. 스스로 관리를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스트롬이 했습니다. 이건 희망이죠. 사실은 이 오스트롬 얘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 인류가 다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있어요. 뭘까요? 예, 기후변화 같은 게 전 인류가 다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모두 사용하죠. 그리고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비극이 옵니다. 근데 전 인류가 다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죠, 지금. 그래서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2050년이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 다 죽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만 죽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다 죽는다 그러면 뭐 그럼 죽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토협약이라는 게 맺어졌잖아요. 특히 선진국이 몇 년도까지 얼마를 줄인다 감축한다.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교토협약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어딜까요? 미국이요. 미국은 물론 기업들이 반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유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 1위, 중국 2위예요. 좀 있으면 분명히 역전돼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후가 나빠진 거는,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진 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 건 선진국들이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선진국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배출 규제를 지금은 없습니다만 약하게 해야 된다. 미국은 훨씬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말만 해놨죠 지금. 우리 위대한 대통령께서 녹색성장 말만 해놨죠. 우리가 열심히 이산화탄소 규제하면 뭐하냐? 중국에서 다 넘어올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래서 다 같이 망한다. 는 분명히 이 공유제 비극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제 비극이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의 태도를 집단행동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의 공중전화는 고쳐지지 않는 게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지금 공중전화가 별로 없어서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애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공중전화 있었죠. 공중전화가 100원을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한다.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더 세게 때린다.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행동해? 집에 간다. 건전한 시민 행동이 아니죠? 원래 건전한 시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 중에 연락한다. 신고한다. 근데 왜 안 해요? 귀찮아서. 그게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경제적 언어로 얘기하면 구청에 신고하는 거 이것도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죠. 그런데 고쳐봐야 내가 그걸 다시 쓸 가능성은 없어요. 딴 사람은 좋겠지만 즉 나의 비용과 나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고친다. 그러므로 길거리의 공중전화는 고쳐지지 않는다가 집단행동의 논리입니다. 이런 것도 많아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지구를 생각하고 난 착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삽니다. 아주 고가의 자동차를 사가지고 전기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타봐야 내가 아무리 전기자동차 타봐야 우리나라의 기후는 별로 좋아지지 않죠. 우리나라의 산소는 공기는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면 또 욕해요. 잘났다 저거. 그러니까 안 한다. 이 집단행동. 이 문제들, 즉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제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다 극복해왔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한테 거기서 벗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은 협동입니다. 벗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죄수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죄수가 잡혀왔어요. 공범이에요. 10년짜리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1인당 각 5년씩의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검사가 그냥 기소를 하면 1년씩밖에 못 살립니다. 이건 죄수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물증을 내놓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1년 살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검사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죄수를 따로따로 불러요. 네가 만일에 자백하고 물증을 내놓으면 네 죄를 쟤한테 뒤집어 씌우겠다. 쟤는 10년, 너는 석방이다. 라고 꼬십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자백하고 5년씩 산다가 결과입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고 이 죄수의 딜레마 얘기는 동양 고전에도 나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왜냐면 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공범은 둘 중에 하나죠.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거나. 그럼 자백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가 생각해 봅시다. 상대가 자백할 거예요. 그럼 나는 자백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10년. 자백하면 5년.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낫죠. 상대방이 자백 안 한다면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자백 안 할 때 내가 자백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석방이죠. 자백 안 하면 1년 살아야 되죠. 뭐가 나요? 자백하는 게 낫죠. 즉 상대가 자백하건 안 하건 나는 자백하는 게 낫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백한다. 5년씩. 그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게임 이론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 이론은 이쪽이 나옵니다. 언니나 이길 때 이쪽이 상대방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거나. 즉 자백하지 않는 게 협동입니다. 협동하거나 배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반하는 건 자백하는 거고 협동하는 건 자백하지 않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이 순서면 전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전부 죄수의 딜레마. 이게 나의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얻는 이익을 뒤에다 쓰면 여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로 한 거 숫자로 봐도 똑같습니다. 협동할 때, 즉 자백하지 않을 때 4하고 3 어느 게 커요?
나의 이익이 4가 크죠. 그러니까 나는 자백한다. 배신한답니다.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2하고 1 어디가 크냐? 2가 크죠. 그러면 나는 배신한다. 무조건 배신한다. 상대방도 배신할 거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3이 더 크죠? 이거보다 이게 낫죠? 저 둘을 합쳐도 이건 6이고 이건 4죠. 그러니까 둘을 합쳐도 낫고 개인적으로 낫죠 이게. 그런데도 더 나쁜 결과를 택했다. 아까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건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이 이기적이더라도 시장의 조정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도달한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이게 시장의 얘기인데 이기적으로 행동했더니 이렇게 됐죠. 더 나쁜 결과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나왔습니다.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숫자 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사회적 이 죄수의 딜레마에 흔히 걸립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걸려있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앞으로 걸릴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애가 있다면 이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습니다. 뭘까요? 사교육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사교육이 죄수의 딜레마가 된 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긴 한데 그냥 이상한 입시 제도를 갖고 있어요. 1등에서 70만 명까지 등수를 매기는 입시 제도를 갖고 있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세상에 미쳤지. 1등에서 70만 명 어떻게 등수를 매겨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교육을 시키면 자, 죄수의 딜레마를 판별하는 길은 이거예요. 내가 남이 배신할 때 나도 배신한다. 남이 협동하는데 나는 그때도 배신한다. 그게 나의 이익이다 그러면 그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자, 이거 물어볼까요? 남이 다 사교육을 시켜요. 그럼 우리 애만 안 시키면 등수가 떨어질 거죠. 그러므로 시킨다죠. 남들이 다 사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 애만 사교육 시키면 시킨다죠.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시킨다죠.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70만 명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다 시켜요. 지금 상황이에요. 똑같은 사교육을 다 시키면 등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애 괴롭히고 돈 쓰고 등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에요. 벗어날 길 있죠. 게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고3 때 되면 다시 또 검정고시를 와서 들어가야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아니라서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고 가면 참 좋겠죠? 다 같이 사교육을 안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딱 보이잖아요, 답이. 다 같이 안 시키면 좋잖아요. 일단 이 입시제도 자체가 엉터리지만 입시제도 하에서라도 다 사교육 안 시키면 그래도 애들끼리 공정 경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입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농담처럼 돌아다니는 말은 뭐예요?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전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건 완전히 할아버지 재산 게임이에요. 돈 많은 애가 이기게 돼 있어. 왜? 사교육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교육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교육을 시키려고 경쟁하죠. 그럼 사교육 가격은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부자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들이 이기도록 만들죠.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우리 애는 천재일 거야. 애가 중학교 때 되면 다 깨요. 사실 5살 때 다 천재지. 애들 보면 하나하나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신통방통한지. 그러나 중학교 가면 대충 우리 애는 보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희망을 가져요. 우리 애는 찍으면 다 맞출 거야. 오로지 그 희망 가지고 또 사교육 안 시키면 떨어지니까 애만 죽이죠. 사교육시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교육시킵니다. 결과는 부자가 이깁니다. 진짜예요. 제가 79년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는데 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과가 경상도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경상도 애들이. 근데 아마 30% 안 됐어요, 경상도 애들이. 당시에는 지방에서도 많이 서울대를 갔어요. 전라도가 20% 정도였을 거고 서울이 50%였을 때 그때도 40, 50% 서울이었는데
경상도에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당시에는 경상도 세상이었습니다. 79년에는 박정희 말기 아니에요. 제일 시끄러웠던 게 유시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안 시끄러워요. 지금 경상도의 세상과 아닐 뿐더러 서울 애들이 70% 이상일 거예요. 분명히 70~80% 서울이고 그 중에 반은 강남일 겁니다. 그 부자들이 이기는 게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지배계급, 이게 뭐 지금 제도를 지배계급이 만든 건 아니지만 지배계급이 죄수의 딜레마를 운영하면 굉장히 편하게 지배할 수 있죠. 지들끼리 경쟁해서 지배계급이 이기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지배계급 생겼어요. 세습귀족이 생겼어요. 교육을 통해서 세습귀족이 재생산되고 있다고요. 부자가 좋은 학교 가고 학벌 사회니까 좋은 직장 구하고 또 부자가 다시 재산 모으고 이게 지금 생겨서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는 중입니다. 뭐 다른 이유로도 또 망합니다만 이 교육 때문에 벗어나는 길 뭘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언제 인간이 협동하느냐는 생물학자들이 제일 먼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도 협동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해는 뭐냐면은 생물은 다윈이 얘기한 게 정설이죠. 진화론. 생존 경쟁. 자기의 목숨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 새끼를 많이 늘리는 게 생물이 사는 이유입니다. 동물이 사는 이유인데 다윈 시대에 이미 관찰된 거는 야 어떤 동물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건 꿀벌. 여왕벌이 공격받으면 일벌이 가서 침을 쏘고 죽죠. 이거 희생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숨을 생존시키고 자기 새끼를 늘리는 게 목표인데 죽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윈도 이미 그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협동하는 종이 있다. 만일에 이게 그야말로 그런 종이 있다면 협동하는 종이 경쟁하는 종한테 이길 것이다라고 씁니다. 근데 왜 협동하는지 몰랐죠.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생물학자들은 계속 그거를 탐구를 합니다. 최근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도 바로 이 협동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를 합니다. 주로 이 죄수의 딜레마를 갖고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된 책 중에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최정규 교수가 미국 박사학위를 쓰면서 대중용으로도 쓴 건데 2004년에 나왔어요.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잘 쓴 책입니다만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잘 쓴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고도 가장 명확하게 씁니다. 이 책도 너무 길다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강연한 걸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이라고 이것도 출판사에 적은 적입니다만 그거는 4시간 강연한 걸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얘기 거기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거는 노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협동 진화의 5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협동의 5가지 규칙이라는 걸 갖다가 2006년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씁니다.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진짜 이거 보고 싶으신 분은 구글에 가서 요렇게 쓰시고 5 rules라고 치시면 뜹니다. 클릭하시면 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원래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데는 짧아요. 6페이지밖에 안 돼요. 다만 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어떤 경우에 인간이 협동하느냐를 갖다가 찾아내는데 첫째는 혈연 선택, 두 번째 직접 상호성, 세 번째 간접 상호성, 네 번째 네트워크 상호성, 5번째 집단 선택. 5가지의 경우에 인간이 협동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5개가 아니라 여기는 뭐 10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키 이런데 이거 플러스 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5가지. 첫째는 혈연 선택. 이거는 생물학자들은 무조건 이걸로 선택해요. 이걸로 설명해요. 가족끼리는 협동하죠.
가족끼리 이기적인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생물학자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촌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협동이 잘 일어난다. 맞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협동이 제일 잘 일어나죠. 물론 갈등도 있습니다. 역시 잘하네. 가령 아니 이걸 보세요. 애한테 등록금 500만 원을 줄 때 이기적 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1 플러스 이자율 너 몇 년 뒤에 갚을래? 15년?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 이자율 지금 이자율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자 이거 갚어. 계약서 쓰고 등록금 주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주면 협동한 겁니다. 좋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협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다 이거 갖고 설명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이게 맞긴 맞는데 8촌, 16촌 되면 이제 남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협동 안 하고 그냥 보통 이기적 관계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생물학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 그 꿀벌 얘기가 실제로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꿀벌 1벌과 여왕벌은 유전자가 같습니다. 유전자가. 그러니까 무성생식해서 잘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꿀 1벌의 유전자와 여왕벌의 유전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1벌이 공격하고 죽는 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왕벌. 촌수가 가깝다는 건 뭐냐면 공유 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가령 제 딸과 저 사이에는 반은 같은 유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딸을 도와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나를 이제 나의 종족을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표현되는 그 유전자를.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멀어도 공유 유전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는 행동이 일어났다면 그건 사실은 우리 같이 있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살면 그 유전자는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살려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게 유전자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거로 설명합니다. 생물학자들은. 그래도 좀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면 괜히 반갑죠. 뭐 이거는 아마도 이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면 무섭대요. 직접 상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A가 B를 도와주고 B가 다시 A를 도와주는 경우. 이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흔히 경제학적 현상을 보면 단골, 장기 거래는 다 직접 상호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똑같이 주고받는 건 아니더라도 도와주니까 그거에 대응해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 상호성은 아까 그 얘기한 상호성이에요. 여러분, 바가지는 어디서 당해요? 바가지는 어디서 써요, 주로? 예. 그건 왜 바가지를 씌우냐? 다시 안 볼 거기 때문에 바가지 씌운다는 거죠. 그렇지만 동네 단골은 절대로 속이면 안 되죠. 왜 안 속여요? 그냥 오늘 생선 물이 나빠도 속여가지고 팔 수는 있어요. 믿으니까 나를. 팔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안 오죠. 그게 응징입니다.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속이면 이익을 얻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속이고 상대방은 협동하는 거예요. 나를 믿었는데 내가 속이면 나는 사를 얻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하면은 계속 못하면 딱 한 번 사업고 그다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협동한다는 거죠. 이기적인 인간들 협동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다. 단골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건 경제학자들이 다 이걸로 설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이 협동이 일어나는 건 다 이걸로 설명해요. 그거는 장기적인 이익을, 그것도 결국은 이기주의다. 장기적인 걸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인간이 이타적이거나 협동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한 번 하면 무조건 다 배반하는 게 이익이죠. 무조건 배반하는데 결국은 요 상태로 되는 겁니다. 요 상태로 되는 게 답이에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아니 20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협조요? 상대방은 계속 배반할 건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악셀로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전 세계에 공모를 합니다. 죄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한다.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 난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짜와서 그 전략끼리 붙일 수 있겠죠. 전략끼리 게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전략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다 응모를 합니다. 재밌잖아요. 여기서 1등 하면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1등한 프로그램 이름이 TFT라는 겁니다. TFT는 Tit for Tat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Tit for Tat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략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석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협력한다. 두 번째부터는 상대방이 한 걸 따라한다. 전회에 상대방이 협동했으면 나도 협동하고 전회에 배반했으면 나도 배반한다. 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높은 점수를 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기도 해요. 아까 상호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잘 대해주고 나한테 나쁘게 대하면 나쁘게 대하는 거죠. 그게 응징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 주제로 그래도 공부를 2년 했고 한 석 달은 들고 팠습니다. 막 여러 가지 논문을 봤는데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든 생각이 뭐냐면 헛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인간의 지혜예요.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그 윤리할 때 황금률 그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죠. 그죠? 그게 양의 사후성이에요. 네가 협동을 원하면 너도 협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협동. 이걸 양의 사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씨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공자님 말씀도 생각나요. 기원전 5세기에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원전 5세기가 아니라 기원 5세기인가? 기원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배반을 원하지 않으면 배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음의 상호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양의 상호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음의 상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는 양의 상호성이 되고 언제는 음의 상호성인데 아까 게임에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음의 상호성, 응징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언페어였습니다. 즉 이 기준은 페어는 있습니다. 공정이 이거의 기준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부르짖으셨을 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이런 거 묻지도 않네요 이제. 이 페어니스라는 거는 정확히 이퀄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페어하다 이럴 때는 이퀄을 따지지 않아요. 선의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가령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 팀 생산도 전부 사회적 딜레마예요.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다 망하겠죠?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 희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 걸 원하는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정말 뺀질거렸다 그러면은 정말 미워하고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페어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어제 제가 어디 있었더니 또 하나의 진보정당의 이름이 진보정이라는 하여튼 정의는 좋은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인간이 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인 거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여기까지 와 있던 것도 뭐냐면 동물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 맞죠? 이빨, 발톱, 달리기 이런 게 다 좀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럼에도 인간이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는 살아남고 가장 번성한 것은 인간이 협동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죠. 농업 시대에도 협동은 굉장히 많았어요. 즉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가령 농업시대 같으면 두레라든가 개라든가 이게 다 사회적 경제예요. 서로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이후에 국가가 생겼죠. 국가라는 게 상당히 인류 역사에서 뒤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일반화됩니다. 즉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가장 오래된 거고 가장 인간 분석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났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인간 본성을 억누른 결과가 현재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간접상호성은 뭐냐면 A가 B를 도와주면 그걸 보고 C가 A를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또는 B가 D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런 당구에서 얘기하는 쓰리 쿠션이죠. 이 경우는 보통 경제에서 평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가 이기나 자기가 잘 보이기를 원해. 아주 이기적인 인간도 남이 자기 좋게 평가하기를 원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모두를 다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90% 협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50% 협동적이고를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겠어요? 가장 협동적인 사람부터 같이 일하고 싶어 하겠죠. 즉 잘 알려져 있으면 이런 남에 대한 평판이 잘 알려져 있으면 안 이기적으로 행동 못 하겠죠. 협동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는 왕따가 됩니다. 즉 이 3번에서는 응징이 뭐냐면 왕따예요. 여기서는 거래를 끊는 거고 왕따예요. 즉 응징의 제도가 어떻게든 있어서 그것이 협동을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호성하고 집단 상호성은 수학적으로 구분되는데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집단 선택은 네트워크 상호성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협동하는 인간은 협동하는 인간끼리 모여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원래는 협동하는 인간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배반하고 인간하고 만나면은 배반하는 인간이 훨씬 많은 이익을 보죠. 협동하는 인간은 적게 받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인류에 살아남는 건 뭐냐면 지들끼리 모여 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까 그 표에서 배반은 4고 협동은 1이죠. 둘이 만나면. 그러나 협동하고 배반이 만나면 1, 2, 4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협동하는 사람끼리 만약에 모여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3, 3, 3, 3 먹게 되겠죠. 근데 배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2, 2죠. 즉 개인적으로는 배반하는 인간들이 더 우월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이게 더 우월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군이 있는데 한쪽에 협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 더 성과가 좋아요. 이렇게 돼서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쪽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 수학과 교수인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5가지 규칙에서 협동하는 쪽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협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질서의 딜레마를 해결할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인간이 이타적이면 해결됩니다. 이기적일 땐 이게 답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이타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게임에서 뭐냐면 남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협동 배신. 상대방이 협동하는 경우에 아까는 내 이익을 보니까 4, 3 중에 내가 큰 거 택했죠? 근데 이제 남의 걸 봐요. 2하고 3. 그 중에 큰 걸 택해줘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요. 1하고 3 이게 더 크죠? 배신하는 경우에 2하고 4, 남의 이익, 2하고 4 중에 4가 더 크죠? 그 협동한다. 상대방도 협동한다. 만약 상대방도 착한 사람이면 그러므로 이로 갑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종교적 해법이죠.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종교적인데 왜 우리 삶은 이럴까요? 왜냐면 이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인간만 모여 있는 사회는 진화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타적인 인간만 있으니까 전부 협동하고 이제 아름다운 삶이 됐죠? 근데 만일에 거기 침입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타적인 인간끼리 만나서 애를 낳는데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럼 걔는 갑자기 떼부자가 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퍼주잖아요. 이기적이라는 거 알면서도 퍼주는 게 이타적인 인간이에요. 그럼 한 놈이 갑자기 재벌이 되고 그 재벌을 흉내낼 인간들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고 이러면 많은 새끼를 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모방해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늘어나서 그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실제로 이기적인 집단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누가 하냐? 바로 상호적 인간이 합니다. 상호적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불공정할 때는 응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간만 있으면 이기적 인간이 확 늘어나는데 그 안에 상호적 인간이 있으면은 응징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 인간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협동이 유지되고 세상이 살만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상호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인간입니다. 좌파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 좌파들을 보통 사람들이 별로 또 안 좋아해요.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협동이 유지되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러나 저 잘난 척하는 놈들 보기 싫어해요. 실제로 실험 경제학에서 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좌파의 운명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아주 이타적인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그렇게 상정했어요. 전부 협동하고 이런다고. 이기적인 인간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호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 비중이 많은 사회, 협동하는 사람 비중이 많은 사회, 이렇게는 부분이 될 거예요. 또는 30년 전에는 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이 평균이 다르다라는 건 느껴져요.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이타라면, 그리고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다면 3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일까요? 30년 전 예.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점점 이기적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따뜻함도 없어지고 실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나라별로도 다를 것 같아요. 스웨덴과 미국은 가까워질까요? 스웨덴이 A?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협동이 규범이 된 거예요. 즉 이 5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동기가 어떻든 간에 협동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있겠죠. 그건 사회 규범이 됩니다. 그게 사회 규범이 되면은 이기적 행동하는 게 개인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돼요.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게 돼서 스스로 제어하게 돼서 규범이 모든 거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이 모든 게임에서 만일에 상대가 협동할 거라고 믿는 경우에 모든 게 해결돼요.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가치가 협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모여있는, 신뢰가 쌓인 것, 신뢰의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KBS에서 한번 했어요. 근데 문제는 특히 집단 선택의 경우에는 집단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전부에 해당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화, 소통을 하면 협동이 촉진됩니다. 이건 5가지의 이건 메커니즘이고 이 5가지 전부에 해당되는 게 소통을 하면 협동이 촉진됩니다. 직접 간접 상호성이든 혈연 선택이든 집단 선택이든. 두 번째 집단 선택인 경우에는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집단이 한 집단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나는 A군 소속. 우리나라도 집단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4년에 한 번씩 미치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대한민국 축구를 본다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협동을 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근데 집단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집단 선택이면 집단 내의 협동이 강화됩니다. 집단 간 경쟁이 집단 내의 협동을 강화시켜요. 문제는 그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범 자체가
이 규범이 또는 정체성의 규범이 개방적이 그러니까 그 집단이 밖에 외부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단 가치가 보편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단 내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다양성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집단이 폐쇄적 집단이 되면서 내부의 협동은 이루어지는데 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결국 그걸 로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로킹 현상에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협동은 잘 일어나는데 전체 속에서는 밑에 후진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협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집단은 마피아 같은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이야말로 내부에 그 안에서의 협동이 굉장히 잘 일어나죠. 의리. 문제는 개방성 없고 보편성 없고 다양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굉장히 반사회적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게 이 신뢰가 일반화되면은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고 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일반 신뢰 지수라고 하는 거 있는데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데서 조사합니다. 세계 가치서 우리나라도 합니다. 한 20년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 이런 문항이 있어요. 당신은 남을 얼마나 믿습니까? 친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당신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당신에게 얼마나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믿습니까? 그걸 나라별로 하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신뢰가 높은 사회, 가장 신뢰가 낮은 사회 이게 나오겠죠? 여기에 항상 해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계속 신뢰가 높은 나라로 나오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사회입니다. 미국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한국은 어디 있을까요? A, B, C 어디 있을까요? 자신 있네요. B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가장 빨리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 순위가 가장 빨리 떨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굉장히 우리나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기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지난 그 특히 외환위기 우리 극도로 빨리 갔죠. 착한 놈은 뭔가 바보 같은 놈이고 나만은 살아남고 내 가족만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 됐다는 거죠. 더 비극적인 거는 15살짜리한테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남을 얼마나 믿습니까? 몇 등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애들이? 네? 꼴등 나왔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꼴찌 나왔습니다. 남을 하나도 안 믿는다고 해요. 당연하죠. 우리 교육이 바로 남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극도의 경쟁을 시키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뭘 남을 믿어요. 경쟁을 그렇게 시키면서 남 믿으라는 건 정말 미선이죠. 실제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특히 어렸을 때의 교육이 그 아이의 신뢰, 남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전체의 협동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연구에 따르면. 근데 우리의 교육을 잘 생각해보면, 극단적 경쟁을 시키죠. 이 바로 등수 경쟁이라는 게 바로 극단적 경쟁을 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애가 커서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맨 처음에 애가 밖에 혼자 나가게 됐다 그럴 때 뭐 어떤 교육 시켜요? 몇 번이고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절대로 모르는 사람 얘기. 불신에 대한 교육.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르칩니다. 그건 물론 애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사회 전체를 못 믿겠으니까 애한테 불신부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는 건데 입시 경쟁을 거치면서는 완벽하게 남을 안 믿는 사회가 됐고 애들이 됐고 사람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기적 사회고 이 협동은 안 일어나죠. 시장이 성공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남지만 시장이 없는 곳에서는 딜레마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모조리 어디로 가냐면 법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으로 가자? 뭐라 그랬죠? 하여튼 우리도 흔히 썼어요. 어렸을 때도. 법대로 하자. 근데 옛날에 그 다 그냥 저희 공간이었어요. 법대로 하자는 얘기. 근데 지금 진짜로 법대로 하죠. 변호사가 많아지고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 사회 굉장히 나쁜 사회입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런 사회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협동조합의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수학에 의해서 나온 협동의 규칙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의 7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200년의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런 규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협동조합 7원칙이죠. ICH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거 잘 보시면 스페인 몬드라곤의 7원칙하고 에밀리아 로마니아 7원칙이 다 달라요. 그러나 기본은 ICH 7원칙입니다. ICH 7원칙이 이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 7가지 규칙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협동조합 7원칙이 첫 번째는 개방입니다. 조합원은 개방되어 있죠. 두 번째 민주주의. 첫 번째 공유적 공유. 첫 번째는 공유입니다. 공유, 공동 소유, 공동 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협동의 기본이에요. 공유와 공용은 어떤 인류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식량 공유의 습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새 식량 공유 잘 안 하지만 왜냐면 정말로 배고플 때는 식량 공유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토끼 반마리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토끼를 잡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매일 나는 2분의 1의 확률로 죽는 거예요. 못 잡으면 죽고 잡으면 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식량을 공유한다 그러면 죽을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나눠 먹으니까 살 거 아니에요. 3명이 하면 8분의 1로 줄어들어요. 죽을 확률이. 이게 식량 공유라고 하는 건 보험이에요. 이게 사회보험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인류는 지금도 위기에 빠져 있지만 매일매일의 위기를 겪고 있었죠. 옛날에 생산력이 낮을 때는 사실 매일매일 맹수한테 공격당하지 않으면 식량을 못 구해서 죽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협동인 거죠. 이거는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협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이후에 생겨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겨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 안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노조를 만들죠. 근데 월급을 받아야 밖에 나왔어요. 형식적으로 밖에 나오면 자유죠. 그런데 초기에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밀가루를 또 속여 팔았어요.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게 맨 처음 협동조합입니다. 밀가루의 공동 구매에 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속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 올 거니까 공동 구매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게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협동조합이 확 늘어납니다. 지금도 협동조합이 전 세계에 확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붐이에요. 좀 걱정돼요. 저렇게 많이 생기면 저거 대부분은 망하죠. 망하면 냉소적으로 변하고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현재는 중요한 문제예요. 협동조합은 자기를 지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유가 첫 번째 협동조합이고 두 번째가 개방이에요. 여튼 있는 것들 쭉 나열하면 개방, 세 번째 민주, 이건 1인 1표죠. 협동조합은 돈을 얼마를 투자했건 모든 사람이 한 표를 가집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뭐예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1원 1표입니다. 돈 많은 놈은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죠. 그럼 물건을 사는데도 시장에서도 그러죠. 주식회사에서는 1주 1표죠. 그래서 장하준 교수가 지금 김상주 교수를 비판하는 게 1주 2표의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한다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장하준 교수가 소액주주 운동을 비판할 때는 지금 재벌이 1주 50표예요. 근데 황금주까지 줘서 이걸 인정해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목표는 이거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벌의 돈을 얼마를 재벌에 투자하건 모든 재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런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너무 먼 얘기죠. 그러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재벌인데 1원 1표의 원리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바로 몬드라곤이 그렇습니다. 몬드라곤은 이건 재벌 집단이에요. 기업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 집단 밑에 4개의 분야가 있고 그 4개 밑에 몇 개더라? 200 몇십 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재벌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수직 통합된 기업인데 그러나 1인 1표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물론 삼성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기업 집단이에요. 제일 다른 건 이겁니다. 1주 1표고 1인 1표다. 또 자본주의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 고용된 거죠. 그러나 이거는 협동조합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 겁니다. 노동자가 기본이고 거기서 자본을 고용한 거예요. 방위 반대예요. 우리. 네 번째 참여인데 참여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돈 내라는 얘기예요. 5번째 교육인가요? 또 뭐 있죠? 7번째가 공동체이에요. 네, 협동조합의 협동. 6번째가 왜 협동인데 이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업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전체가 이 5가지 논리적으로 나온 것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했으면 싶은데 여하튼 이 7가지를 지키는 것이 실제로 이 지혜예요. 그동안 200년 역사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 협동조합이 못할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적 기업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행하는 것도 전부 협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에밀리아 로마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오늘 소개할 건 누가 지금 네 하고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빨리 가고 싶어.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지방이 있습니다. 인구 800만, 넓기는 굉장히 넓어요. 서울의 한 20배인데요. 근데 퀘벡 모델은 에밀리아 로마냐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정말로 신뢰의 사회예요. 이거 뺏기기 힘든데 여기는 굉장히 단시간에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협동조합 모델이 확 커져갔는데 1996년쯤에 본격화됐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됐죠. 한 15년 정도 됐고 지금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퀘벡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시민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빵과 장미의 행진이라고 하는 여성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샹띠에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샹띠에 의장이 바로 여성운동 지도자예요. 린팜이라고 하는 여성운동 지도자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퀘벡이 주예요. 우리는 지금 도에 해당하는 건데 그 도가 정책을 세울 때 이 샹띠에가 전부 참여를 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 때 동시에 같이 정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책의 시행을 샹띠에 밑에 있는 각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는 거에 사회적 경제가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성공한 거가 지금 육아, 의료 이런 것들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하는 또는 협동조합이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 플러스 기금, 각종 기금 여기의 특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금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 좀 커지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 또 달리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박원순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박원순 모델, 박원순 시장이 뺏긴다면, 그러니까 참고로 한다면 바로 퀘벡 모델이 제일 가깝습니다. 지금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아마 이 사회적 경제도 우리나라는 거의 다 없어졌어.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강한 동네였습니다. 옛날에 동촌에 처음에 해방이 됐을 때 온갖 조합이 다 있었어요.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게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조합이 다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마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조직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걸 없애고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다 흡수시키고 그게 어용화되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 농협도 그래요. 농협도 그렇고 그 이전에 농민의 자발적 조직 같은 것들이 하나로 다 조직화된 다음에 그게 어용화되면서 사실 활력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농촌 공동체에 그런 행동을 못하는 요새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의 협동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신뢰는 쌓이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무너질 때는 간단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보고 그래요. 꼬시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서로 신뢰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안 무너질 정도로 서로 신뢰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단기간에 해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꾸 물질적인 보조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실패한 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에요. 2007년에 사회적 기업법을 만들 때 사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었지 사회적 경제가 어떤 원리에서 움직인다를 모르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노동부에서 월 80만 원 지원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복지도 제공하는 거니까 좋은 거다였죠. 근데 그게 많은 실패를 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받은 데가 많은 경우는 지역에서 실제로 움직이던 시민단체였어요. 자활운동이라든가 이런 하는 데인데 잘 뿌리박고 있는 힘들지만 뿌리박고 있던 게 갑자기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노동부 돈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뿌리가 뽑히면서 지원이 끊기니까 말라 죽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 공동체 뿌리박은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퀘벡 모델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은 지역 공동체, 농촌 공동체일수록 복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게 필요한지부터 그걸 해결하는 방법까지 공동체 자체에서 협동조합 조직이든 사회적 기업이든으로 만들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기금을 받는 거죠. 예산 전부 할 필요 없어요. 예산과 금융을 엮어서 기금을 받아서 실제로 실행하고 그게 재생산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에서 하는 일은 전부 협동조합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유럽에서 갑자기 사회적 경제가 커진 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그때 유럽은 복지 국가가 재정 위기에 빠지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합니다. 민영화라는 게 자본주의 기업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발전한 곳에서는 협동조합이 바뀌어요. 볼로니아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대표적이에요. 70%를 민영화의 70%를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거기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반으로 줄고 사람들의 만족도는 2배로 늘어나는 분명히 관료가 공무원이 한다는 거는 분명히 경직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을의 수요가 어떤 건지 뻔히 알잖아요. 누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뻔히 아는 협동조합이 하게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협동조합이 할 수 있고 비용도 그걸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생태 문제는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위기가 오고 사실은 농업이 살 길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작년에 제가 제천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이 대선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제 괴산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 위기 오면 땅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나무, 식물 옆에 있어야 삽니다. 그 외에 서울도 그렇고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은 이 엄청난 건물들 있잖아요. 광안대교 옆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쟤들이 에너지 위기 오면 어떡할까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가령 내가 60층에 살아요. 근데 에너지 위기가 온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전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못 사요 그때는.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 돈 많은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면 시장 원리대로 주면은 가난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 통제해서
저거에 할당해야 됩니다. 웨이셔닝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고 해도 하루에 엘리베이터 2번 왔다 갔다 한다? 60층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죠? 한 번 올라가면 못 내려오고 한 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 거기는 공기도 강제 순환시켜요. 문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강제 순환을 그 전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한하면 어떻게 살죠 거기? 살기는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땅 밑에 사는 거. 땅에 가장 붙어 사는 거고 에너지 위기가 오면 식량 위기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옆에 있어야 돼요. 살려면. 지금 내가 여름에 왔다고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진짜 빨리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농촌의 인구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귀촌 인구가 점점 젊어지는 것도 저는 그 현상이라고 보는데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많은 복지가 필요한데 그 복지를 처음부터 공동체 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 만약 군이면 군 단위의 어떤 재정과 연계해서 시작하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할 일은 많아요. 예를 들어 에너지가 가장 비효율적인 집은 어딜까요? 아까 주상복합 얘기했지만 사실은 농촌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제일 에너지 비효율적이에요. 못 사는 사람일수록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굉장히 에너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거 고친다고만 생각해보세요. 약간의 돈만 가지고 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아닌 것만 가지고도 에너지 효율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덧창대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가장 완벽하게 하려면 패시브하우스라는 걸 지으면 되겠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링크로 바꾼 거 그다음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농업이 그쪽 방향으로 생태 쪽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그것들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농촌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관계, 즉 퀘벡 모델에 의해서 할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평등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진보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08년 총선만 보더라도 2008년 총선이 저한테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서울의 구호는 당시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이 똑같았어요. 1번, 2번 공약이 똑같았어요. 2008년 총선에 1번 뉴타운, 2번 홍목고. 우리나라 양대 투기죠. 부동산 투기, 교육 투기. 근데 2010년이 되면 사람이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무상급식이 시작해서 갑자기 보편복지로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 투기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서 떼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애는 인류대학을 갈 수 있다는 데서 루저가 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 심리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게 사실 위기 극복 책이기도 합니다.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거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진보가 주장했던 거고 이제 진보 시대가 열렸죠. 근데 진보는 자멸해버렸어요. 요새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어쩌면 법칙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진보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협동하는 사회가 위기 시대에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근본은 뭐냐면 이기적 인간이 시장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었고 그거에 의해서 사회를 조직한 결과 사회가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세우는 것은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서부터 신뢰와 협동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 정신으로부터 진보도 다시 시작되고 농업도 다시 시작되고 공동체가 다시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